안녕하세요. 시아쌤이에요. 자, 드디어 2021년 수능을 대비하는 수능 특강 교재가 나왔죠. 오늘이 이제 시작이 되겠네요. 수능 특강의 개념학습 2강에 들어있는 고려과요 정석가를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전 시가를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전 시가는 좀 어렵죠. 일단 해석부터 제대로 잘 안 되고 이게 우리말인지 외국어인지 잘 모르겠는 상황들이 있어서 고전 시가 정리를 좀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현대시라든지 현대소설이라든지 고전 산문 순차적으로 좀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시의 내용이라는 파트가 이제 특강 개념학습 2강에 실려 있고요. 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제 정석가가 실려 있어요. 오늘은 고3들은 각 학교에서 내신으로 EBS 수능 특강을 공부하기 때문에 내신과 관련되어서 정석가의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전체적으로 모두 다 정리하면서 개념학습에 출제되었던 여기서는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물론 시의 내용도 중요했지만 각 시어가 갖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맥락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능 특강에 있던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시어 문제를 선생님이 본문에다 녹여서 함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본문 보실게요. 딩아 돌하 당금의 기샹이다.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딩아 진이 여자 하 이런 거 모두 다 뭐다 여러분? 호격조사예요. 호격조사. 그래서 선생님이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징이여 돌하 돌이여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당금에 자 이제 금자고 마땅할 당자잖아. 그래서 요거 당금에를 해석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딩아 돌아 당금에 계샹이다. 요걸 해석을 해보면 직역을 하면 징이여 돌이여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누가 계신다고 얘기하는 걸까? 봤더니 맥락을 보니까 뒤쪽에 뭐가 있냐면 선왕성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왕성대는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적어놨죠? 태평성대라는 뜻이야. 임금께서 다스리는 아주 태평한 시대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왕성대의 노니아와 지이다 이러면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냐라고 우리가 맥락을 연결해서 봤을 때는 태평성대를 일구신 임금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임금께서라는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징이여 돌이여 딩아 돌아 같은 경우는요. 자, 여러분 요쪽 문제로 선생님 정리해 놨어요. 의미하는 것을 학자들이 어떻게 추정하고 있냐면 악기 종류. 그러니까 징도 악기 종류고 돌도 여러분 옛날에는 돌로 만든 우리 금석 악기다라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징은 금으로 된 거고 석은 돌로 된 악기인데 이런 악기의 종류를 의미하는 거다. 또는 딩동해서 그 악기, 금속 악기로부터 나오는 악기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는 화자가 연모한 대상을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정석이죠. 정석. 연모한 대상의 이름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어찌됐든 간에 딩아 도라는 정석, 징정과 돌석이라는 작품의 제목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정리 한 번 더 하시죠. 작품 제목과 관련된 식구가 뭐다? 딩아 돌아다. 근데 이거를 악기 소리 혹은 금속 악기, 징과 돌로 만든 악기 또는 연모한 대상의 이름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징이여 돌이여 지금 여기에 임금께서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행에서 이걸 반복했어요. 반복하는 건 민요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네, 그래서 이 노래가 처음에 고려 가요들이 민간에서 민중들에 의해서 불려졌기 때문에 민요의 특징들이 들어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선왕성대,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태평성대는요 유의어를 별표 5개 하고 암기를 좀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고전시가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인 거죠. 희황은요 복귀 황제라는 뜻이고요. 중국의 태평성대를 만들어
만들었던 대표적인 황제의 이름입니다. 복희 황제 줄여서 희황이라고 얘기했고, 여러분 중국의 임금이다 그러면 요순시대도 같이 연결해 있겠죠. 요임금, 순임금의 시대. 자, 복희 황제의 시대나 요임금, 순임금의 시대나 모두 다 굉장히 태평성대였다는 얘기예요. 태평성대는 뭐가 특징이냐면 여러분, 백성들이 모두 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예요. 정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전혀 없었던 시대를 우리가 태평성대라고 말하는 거죠. 뭐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장 훌륭한 정치가는 모든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걱정이 없게 살게 해주는 게 가장 훌륭한 정치가가 아닐까? 가장 훌륭한 정치가 아닐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이 바라는 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이런 복희 황제 때나 요임금, 순임금 때는 뭐 예를 들자면 길가에 누가 100만 원을 떨어뜨렸어. 아무도 안 주워가는 거예요. 주워갈 이유가 없는 거야. 왜? 나도 너무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니까 굳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어떤 건지도 모르는 누군가가 떨어뜨렸을 그 돈을 주워가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도둑이 있을까? 도둑도 없는 거죠. 뭐 이런 시대를 태평성대라고 했고, 그게 중국의 전설적인 황제 복희 황제의 때나 요임금, 순임금의 때였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복오복 여러분 의미 다르지 않나요? 자, 입에 잔뜩 머물고 배를 두드려. 배불러. 막 먹으면서 배불러 이러는 거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그때 불렀던 농부들이 풍년을 막 이렇게 올해도 풍년이야 이러면서 불렀던 노래를 격양가라고 불렀고, 강구연월 역시 태평한 시대에 막 이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런 거리의 풍경을 또 강구연월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태평성대, 희황, 요순시대, 한포고복, 격양가, 강구연월은 모두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련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가 뭐냐 그랬더니 태평성대를 지금 기원하거나 태평성대를 송축하고 있더라, 찬양하고 있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서사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다? 민요로 보이는데, 민중의 노래였던 고려 가요가 궁중의 잔치 음악으로 흡수되었고, 이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첨가가 되었을 것 같다라는 걸 알려주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고려 가요 들을 보면요, 동동도 마찬가지고 정석가도 그렇고 요 서사 부분에 임금을 송축한다든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본문 내용이 2연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거는 이 1년과는 조금 별개의 내용, 조금 이질적인 그런 그 본문의 내용들이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민간에서 불려졌을 때는 아마 2연부터 시작이 됐을 거야. 2연부터 시작이 됐을 거고, 이거는 뭐 이별을 노래라든지 또는 사랑 노래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 노래가 자 궁중으로 흡수가 됐어. 그러면서는 어떻게 잔치음악에서 불렸단 말이에요. 잔치음악에서 불릴 때는 일단 요걸 한번 해주는 거지.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에 해당하는 내용을 먼저 한번 탁 해주고 그 다음에 본문 내용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고려 가요가 궁중음악으로 흡수되면서 내용이 첨가된 부분들이 좀 보인다. 어디에서도 그랬다고 여러분? 동동에서도 그랬다고요. 동동도 여러분 2021년을 대비하는 수능 특강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고려가요의 어떤 민간에 전승되던 고려가요가 고려 말부터 궁중음악으로 흡수돼서 잔치 자리에서 불렸을 때 첨가된 서사 부분을 모두 갖고 있는 노래 두 개인 거죠. 네, 그래서 이 특징을 잘 기억을 해놓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려가요의 특징이 정석과 서사 부분에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를 전체적으로 좀 하고 갈 필요가 있겠죠? 선생님이 정리해 놨어요. 고려가요 두 편이 지금 수능 특강에 실려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고 가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려의 노래였어요. 고려에 누가 불렀다? 민중들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민요죠, 민요. 민요고, 민요는 여러분 특징 뭐가 있어요? 공동창작물이다 라는 특징이 있고,
그죠? 그리고 적증성을 가진다. 적증성이라는 건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첨가되고 수정되고 하기가 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죠. 여러 사람이 함께 짓고 함께 즐겼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이런 노래를 지었어 그랬는데 요거랑 조금 유사하게 내가 다른 이제 가사도 짓고 싶어 그럼 얼마든지 지을 수 첨가할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노래가 만들어졌다가도 또 어떤 지역으로 가서는 그 노래의 일부분이 빠져서 또 전승될 수도 있었고 이게 이제 쌓을 적자야 여러분. 층이 쌓여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비슷하게 부를 수만 있다면 첨가되거나 빠지거나 수정되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걸 우리가 적층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요들은 다 이런 적층성을 좀 가지고 있죠. 특정 어떤 개인 창작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입에서 입으로 구비전승됐기 때문에 구전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야기가 첨가가 되거나 지금처럼 수정이 되거나 이런 게 가능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자면요. 정석가라는 노래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노래의 구조와 비슷하게 가사를 비슷하게 주제를 동일하게 해가지고 한 연을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민요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자, 요렇게 민요로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고려 말에 궁중음악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민요를 궁중음악으로 흡수하는 경우들은 좀 왕왕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일단 특별히 또 고려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여러분 두 가지로 좀 보고 있어요. 고려 말에 여러분 무신정변이 있었죠. 무인들이 궁궐을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치를 열었던 거죠. 잔치를 열었는데 그때 당시 문인들이 즐기던 노래들은 중국에서 가지고 왔어요. 송악, 당악을 궁중 잔치 음악에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인들이 이렇게 얘들아 풍악을 울려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잔치 음악을 들었는데 너무 우아해. 좀 지루해. 그러니까 무인들이 이거 너무너무 지루해. 막 잔치하다가 막 조는 거지.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해서 민간의 민요를 수용했다. 소각을 수용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간에서 부르는 민요들은요. 거의 대부분 사랑 노래들이 많은 거죠. 이 사랑 노래들을 궁중으로 가지고 왔을 때 이 사랑의 관계,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 치환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민간의 노래들이 중국에서도 이렇게 궁중으로 수용되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두 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왜 민요가 이렇게 궁중으로 흡수가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하곤 해요. 어찌됐든 간에 고려가요는 이렇게 궁중음악으로 흡수가 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가 두 번째 특징, 성종 이후에 여러분 한자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한글로 기록이 됐습니다. 됐죠? 한글로 기록이 됐는데 누가 기록을 했냐? 조선주의 성리학자들, 사대부 양반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조선시대 때 고려에서 조선 초기까지 잔치 음악으로 사용되었던 고려 가요들을 문헌으로 기록할 필요가, 다시 말해 문화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 한글을 익힌 사람들은 관리들인 거지, 관리들. 조선의 관리들이 이걸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민간에서 기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기록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 차원의 기록이었기 때문에 관리들이 기록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당시의 관리들이었으니까 그 성리학자들이 한글로 기록을 하게 하는 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록의 원칙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원칙이었냐면 남녀상열지사 사례부재라는 원칙이 만들어졌던 거죠. 남녀가 여러분 상은 서로 상자야. 열은 사랑할 열자. 열애한다. 막 이럴 때 열렬히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는 가사라는 뜻이고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가사는 사리부재. 재는 시를 제자야.
부는 아닐 부자인 거 아시겠죠? 가사 사자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연결해서 해석할 테니까 해석을 적어보세요. 남녀상열지사,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가사는 사리부재, 그 가사를 싫지 않겠다. 그 가사를 기록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리학자들, 유학자들이잖아. 근데 이 유학자들은 남녀 사이의 어떤 육체적인 사랑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굉장히 퇴폐적이다, 향락적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든지 남자 여자가 뭐 길거리에서 눈도 마주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전에는 이 조선시대 유학을 금감에 깔고 있었던 조선시대 때는 결혼 혼인 제도 자체도 어땠어요? 남녀가 얼굴 보고 첫눈에 이렇게 반해가지고 사랑하는 거,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았죠. 그냥 가문끼리 혼인하고, 그 부부도 언제 만나요? 언제? 네, 혼인날 만나는 거예요. 혼인날. 그 정도로 남녀 관계를 좀 타부시, 금기시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성리학자들이 고려 가요, 민중들이 부르던 그런 사랑 노래들을 봤을 때 너무 야하거나 퇴폐적인 그런 가사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들을 기록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만들어 놨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우리 지금 대중가요들 여러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 뭐 몇 곡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수만 수천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검열한 거야. 이런 검열에 의해 가지고 노래를 삭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남아 있는 노래들이 이제 지금 현재의 노래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칙이 있었다. 어떤 원칙이 있었다? 남녀 상열지사 사리부재라는 원칙이 있었다. 이 원칙은 누가 기록했기 때문에 조선의 관리들, 성리학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원칙이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적인 특징, 여러분, 사문보였어. 그러니까 한 문장이, 한 줄이 세 마디로 끊어졌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자, 332조, 이건 음수율을 말하는 거죠. 332조에 또는 333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을 때는 요 세 마디가 글자 개수가 3개, 3개, 3개 혹은 2개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후렴구가 있었고요. 여러분, 고려가요 전때의 노래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신라의 향가예요. 향가까지는 또 그 전때의 노래는 고대가요고요. 고대가요나 향가까지는 후렴구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가 그 다음 때에 나타난 고려가요에 비로소 후렴구가 보이는 거죠. 각 연에 반복되는 구가 나타났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그 후렴구를 경계로, 대부분의 경우에 그 후렴구를 경계로 연이 구분되기 시작이 됐어요. 1년, 또 칸 띄어서 2연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단 얘기야. 연이 구분됐어. 유의어, 유사어가 뭐냐? 분절체, 분장체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죠. 자, 이렇게 한 덩이 나오고 띄고 두 덩이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 덩이 나오고 이렇게 봤을 때 이걸 1년, 2연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1절, 2절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혹은 1장, 2장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연, 분절, 분장은 다른 말이 아니란 뜻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연의 마무리 부분에 뭐가 있었다? 후렴구가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려 가요가 갖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100% 지키진 않았어요. 다시 말하자면 고려 가요 일반적으로 분연체다. 연이 굉장히 많았어 라는 뜻인데 여러분 단연체, 연이 하나인 그런 고려 가요는 그럼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식적인 특징은 그냥 한 80% 정도 그래 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딩아 돌아 작품 제목과 관련되면서 악기 종류, 연모한 대상의 이름 혹은 악기 소리 를 의미한 거다라고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정석가의 서사 부분입니다. 그 다음 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2연, 자, 드디어 본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석부터 여러분 정확하게 잘 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삭삭이 세모를 별에 나난 사각사각, 네, 사각사각 이렇게 해석했어요. 의성어입니다, 여러분. 모래를 밟을 때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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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소리야.
그러면 의성어는 여러분 음성상징어고요. 이렇게 음성상징어를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뭔지 아시죠? 굉장히 생생해져요. 생생한 느낌이 되죠. 왜냐하면 의성어는 소리고 청각을 자극하잖아. 그러면서 실제로 사각사각 옆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동감, 현장감을 부각하게 되는 거죠. 사각사각, 새모래. 자, 가늘 새자야. 모래는 모래고요. 별에는 동그라미 별표. 동동에도 나와요, 여러분. 벼랑이란 뜻이야.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사각사각 가는 모래 벼랑에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나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의미 없어요. 노래로 불릴 당시 음률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여음구라고도 부르고요. 우리가 조흥구라고도 불러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애드립 이런 거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가수들이 막 노래를 하다가 이게 반주가 나와. 반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간주가 나오거나 반주가 나올 때 막 흥겨운 거지, 자기가. 막 흥겨우면 어떻게 하지, 가수들이? 라라라, 뭐 이런 거 하잖아. 이런 거 뭐라 그런다? 여운구 또는 조운구라고 한다.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다. 그냥 흥겨워서 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여운구 또는 조운구, 나난이다.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행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반복했습니다. 사각사각 가는 물에 벼랑에. 함축적인 의미. 그러면 가는 물의 벼랑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수특에 나온 문제입니다. 시의 내용과 관련해서 함축적인 의미는 반드시 전체 맥락과 관련해서 이해하고 가야 된다라는 개념 설명을 하면서 이 정석가에 있는 각각의 시어가 갖고 있는 또는 시고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물어보는 게 수특에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가는 물의 벼랑은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전체의 맥락과 관련해서는 뭐냐 이따가 여러분 더 확인하시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텐데 여기서는요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의미하게 돼요. 가는 모래 벼랑. 여러분 모래야 모래. 모래에는 물이 그냥 쭉쭉 빠져나가잖아. 영양가 있어 없어? 없어요. 벼랑? 나무가 자라나기 쉬운 환경인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생명이 살아가기에 정말 척박한 환경이다. 척박함 뭐 이런 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해석을 함축적인 의미가 나오는 이유는 요렇게 또 요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요 맥락 속에서 함축적인 의미가 나온다 그 얘기인 거죠. 자, 이 가는 모래 벼랑에 이 화자가 어떻게 했냐면요. 밤을 구워서 5되를 심었습니다. 네, 밤을 구워서 5대를 심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의 밤의 함축적인 의미는 뭐냐? 원래 밤은 생명이 있어. 그런데 그걸 구워버렸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느냐? 함축적인 의미를 왜 이렇게 받느냐? 그 뒤로 연결인 거야. 그 밤이 우음이 돋아 싹이 난다면 싹이 나야만 해도 되고요. 싹이 난다면 이렇게 가정으로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밤에 우음이 돋아 싹이 난다면 그 밤이 우음이 돋아 싹이 난다면 반복했고요.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정말 척박한 생명 그 환경,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그 환경에다가 생명이 있는 어떤 밤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생명을 없애버렸어. 그리고 그걸 심은 거지. 그래 놓고 기다리는 거야. 야, 우미 돋아서 여러분 밤이야, 밤. 밤이야. 밤인데 여기가 이렇게 탁 터가지고 여기서 um이 쪽 볼록 나와가지고 여기서 싹이 나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유덕하신 님을 여해아와지이다. 작가의 주장이 나오는 거야. 화자의 주장이 나오는 거야.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덕이 쓰신 님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여해아와 지이다는 님과 이별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맥락을 연결해서 읽자라는 거지. 그랬을 때 정말 이별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됐을 때 이별하겠다고 말하는 거야? 생명이 없는,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를 생명이 태어나기, 생명이 만들어지기 너무 척박한 생명이 없는 공간에다가 심어. 그리고 만약에 그게 생명이 된다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네, 이연 전체에 드러난 발상이에요. 이게 바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버리는 거죠.
가정하면서 그러면서 그 불가능한 것이 만약에 가능해진다면 여러분 우리 시조에도 대단히 많아요. 우리 시조 어떤 거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그림으로 닭을 그려놓고 선생님이 이제 몇 주 전에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그때 모의고사에 이제 가사지만 황계사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그 가사에 이런 본문이 있는 거지. 병풍에 장닭을 그렸어. 근데 그 닭이 막 갑자기 새벽이 되니까 날개를 막 치면서 오게요 하고 우는데 목을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뭐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 가능해 불가능해? 아니 그림이라니까 이 닭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간절한 소망을 부각하는 그런 표현 기법이 쓰였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만약에 가는 모래 벼랑에다가 구운 밤을 심었어. 생명이 없는 걸 심었는데 거기에 우미도서 싹이 난다면 님과 이별하겠다는 얘기는 이별하겠다 안 하겠다? 절대로 영원히 님과 이별하지 않겠다.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소망을 부각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거고요. 앞부분에. 그렇다면 여해 아와지다에 사용된 표현법은 뭐다? 반대로 말하는 거죠. 반대로 표현하는 저 영원히 이별하지 않겠다는 걸 이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말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특히 내신에서는 구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별하고 싶습니다. 요 문장만 밑줄 긋고 물어보면 반어다. 그런데 이 전체에 사용된 표현법이 뭐냐? 그러면 역설법이다. 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역설은 상식적으로 결합될 수 없는 두 단어를 결합함으로써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 역설이죠. 왜? 역설 자체가 상식적으로 모순 진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 우린 그걸 뭐라 그런다? 역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역설적 발상이 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로 치면 역설이고 이 부분만 보면 반어다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어떻게 하고 있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걸 통해서 님과 절대 이별하지 않겠다는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자신의 그 간절한 소망, 님과 이별하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부각하고 있다. 그것이 이연의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내용 안에서 봤을 때 가는 모래 벼랑은 생명이 살아가기에 척박한 환경이고 구운 밤은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그 함축적인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고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 연 볼까요, 여러분? 2연부터 5연까지 선생님 미리 얘기하자면 구조가 같아.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같습니다. 내용이 같고 발상도 같아요. 그 같은 발상을 조금씩 다른 시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2연부터 5연까지 구조가 반복된다. 이런 거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연입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겼습니다. 옥으로 연꽃. 저 연꽃 뭔지 아시죠? 와우, 쌤이 그림을 잘 그리면 좋을 텐데. 자, 연꽃인데 이걸 뭐로 만들었어? 옥으로 만들었어. 옥으로. 옥. 보석이야, 보석. 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귀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요, 생명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수특에 나왔어. 수특에. 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가지고 자기 간절한 소망을 부각하는 게 2연부터 5연까지 반복되는 정석가의 구조인데 그 안에서 옥으로 된 연꽃이라는 건 무생명성, 생명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 얘기예요.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민요의 특징, 반복이다 그랬죠. 바위 위에 접을 붙였어요. 바위도 여기서는 뭐 견고함이라든지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무생명이야. 다시 말해 생명이 없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을 이렇게 결합시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접을 붙이는 건 농사 기법이야. 농사 기법인데 선생님도 뭐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렇대요. 예를 들어 굉장히 맛없는 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자, 여기 사과가 이렇게 열렸는데 맛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맛있는 열매를 맺는 맛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지를 이렇게 잘라낸대. 가지를 잘라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인대요.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어준대. 그게 접 붙이기야.
이렇게 접을 붙이면요, 이 가지에서도 맛있는 열매가 맺힌대요. 그런 농사 기법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걸 여기에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과나무, 이런 사과의 열매는 다 살아있는 거잖아. 생명이 있는 거니까 접을 붙였을 때 정말 생명이 있는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생명이 없는 것에 붙여놓은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야?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야. 그 꽃이, 자,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보세요. 그 꽃이 삼동, 새 묶음이 피어야만 필 수 있을까? 새 묶음이? 말도 안 되죠. 이 삼동을 여러분, 여긴 같은 동자를 썼는데 겨울 동자로 이해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중의가 되는, 의미가 두 개가 돼서 세묶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거를 만약에 겨울로 친다면 삼동하면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영상에 찍어 놨었는데 12달 중에 이걸 4계절로 나누다 보니까 3달씩 묶여 들어간다. 그래서 춘, 하, 추, 동의 3이 계속 붙어 간다. 겨울 3달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겨울에 3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그랬죠. 겨울이야, 겨울. 그 꽃이 겨울에 피어야만. 겨울에 필 수 있어요, 없어요? 겨울에 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함축적인 의미가, 그 꽃이 새묶음이 피어야만 함축적인 의미를 해석한다면, 생명이 없는 것이 생명을 얻는다면, 따라서 사용된 발상,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는 거다. 역설적 발상이다. 이연과 동일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반복했고요. 그 꽃이 새묶음이 피어야만, 또는 그 꽃이 한겨울에 피어야만 유덕하신 님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복됐네? 반복? 이연 마지막과 반복됐죠. 그리고 이 문장이 반복되면서 또 3년이 끝났단 말이에요. 2년이 끝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정석가의 후렴구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석가의 후렴구는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의미 있는 후렴구죠. 선생님이 이 얘기를 일부러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후렴구, 고려 가요의 후렴구가, 기억하고 가시죠? 필기하세요. 대부분 고려 가요 후렴구는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이따가 이제 나중에 선생님 동동도 같이 볼 텐데, 동동 같은 경우도 동동다리, 요게 후렴구거든요. 또는 할까, 청산별곡, 얄리얄리 얄랑셔, 얄라리얄라, 이런 거란 말이야. 의미 없는 후렴구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정석가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후렴구가 활용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2연이야, 여러분. 그러면 여기가 3년이야, 3년. 3년. 2년은 뭐였냐면, 가는 모래벼랑에 구운 밤 5대 심고, 그 밤들이 이렇게 새 생명을 얻어야만 된다. 이런 얘기.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었고, 3년은 동일한 불가능한 상황 설정인데, 어떻게? 시험만 좀 바꿨다. 옥으로 연꽃을 만들어서 그게 새묶음이 핀다면 님과 이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여해야와 지이다는 역시 단어가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절대 님과 이별하고 싶지 않다라는 걸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드러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가 사연이야. 사연, 발상 동일하고 구조 동일합니다. 무쇠로 천릭을 말아 나나는 아까 영구라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무쇠로 천릭은 고려 무관의 복식이에요. 유니폼이에요. 유니폼. 그래서 화자가 연모한 대상이 아마도 고려 무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화자가 아마 여성이었을 거다라는 걸 추정하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무쇠로 천릭을 말아,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하시고요. 말아는 마르다. 마르다는 재단하다 라는 뜻이고, 재단한다는 건 여러분 천을 갖다가 이렇게 5본을 떠서 잘라내는 걸 말해요. 무쇠로 천릭을 마름질해서 또는 재단해서, 무쇠로 천릭을 마름질해서 재단해서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그 옷이 다 헐어야만
불가능한 상황 설정. 그 옷이 다 헐어야만 유덕하신님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요게 사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함축적인 의미를 한번 판단해 보시죠. 무쇠로 천릭을 마름질했어. 그러니까 고려 무관의 유니폼을 만드는데 그걸 이런 천으로 쓰질 않고 뭐로 썼다고? 무쇠를 갖다가 마름질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실로 박음질을 할 수가 없잖아. 무쇠에 어떻게 실을 박음질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철사로 주름을 다 박음질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 옷이 헐까요,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설정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 심지어 이런 천으로 된 옷들도 헐려면 거의 한 수백 년이 걸릴 것 같아요. 잘 안 닳잖아. 그런데 심지어 무쇠로 그 유니폼을 만들어서 그 옷이 다 헐어. 모두 다 그냥 다 사가가지고 녹아 없어져 버린다면 그때 이별하겠다라는 얘기니까 절대로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자기 소망을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하는 앞연과 동일한 발상과 구조가 활용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맥락 안에서 무쇠로 된 천릭을 보게 된다면 견고한 것, 아주 오래 유지되는 것, 항상성, 혹은 뭐 거의 불변성이라고 봐도 돼요.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무쇠로 된 천릭이 될 거고요. 철사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말로 견고한 거, 아주 오래 유지되는 거, 아주 항상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함축적인 의미를 띠게 되는 거예요. 맥락 안에서 시어의 의미가 만들어진다. 우리는 그거를 시어의 함축성이라고 얘기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사연까지 봤어요. 오연 구조 같습니다. 여기 오연이야. 같이 보시죠. 자, 사연에 썼던 무쇠로 천릭을 만들었잖아요. 유니폼 만들고 남았나 봐. 남아가지고 오연에서는 그걸로 또 뭘 만드냐? 한쇼를 만들어. 여러분 빨강색 동그라미 크다. 크다? 하다잖아요. 하다, 크다,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암기하셔야 됩니다. 쇼는 옛날에 뭐였어? 소였어. 소우자. 무쇠로 그래서 해석을 하니까 무쇠로 큰 소를 만들어서 무쇠로 이번에 못 만들었다고 큰 소를 만들었어요. 반복했고요. 철수산에 놓았습니다. 철수산, 철로 된 나무. 세상에 그런 게 어딨겠어. 로봇 태권브이 무슨 그런 시대인 것 같아. 철나무가 있는 산에 놓습니다. 그 쉐 여러분 쇼 플러스 짝대기 주격조사죠. 현대로 오면 이 짝대기 다 뭐로 바뀌었어? 네, 주격조사 가로 바뀝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니까 그 소가 철나무가 있으니까 그 철나무산에는 풀도 철풀인 거지. 그 철풀을 먹어야만 기계의 세상이야. 그런다면 유덕하신님과 여해아와 지이다 이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까지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했네. 2연부터 5연까지 똑같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역설적인 발상 나왔다. 발상. 여해아와 지이다. 여러분 표현법 뭐야? 표현법?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죠. 표현법 뭐야? 반어법. 이별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이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표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역설이고 이 부분은 반어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시고요. 자, 역시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오연의 내용이 뭐야? 무쇠로 만든 큰 소가 있었는데 그걸 철로 되어 있는 철나무가 있고 철풀이 있는 산에다가 놓아.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놓아. 그리고 그 생명이 없는 것이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막 풀을 먹어. 그러면 님과 이별하겠다.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상황 설정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님과 절대로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연부터 5연까지는요. 아주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었고 발상도 표현법도 모두 동일하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연이에요. 6년은 서경별곡의 2연과 동일합니다.
가사가 같아, 여러분.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누군가가 누군가의 것을 표절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는 고려 가요는 이게 개인 창작자가 아니잖아. 공동 창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절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냐. 우린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거죠. 서경별곡의 2연과 정석과의 6년의 가사가 동일하다라는 것은 이 구절이 당대 유행 구절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해주고요. 또 두 노래가 유행 구절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비슷한 시기에 불리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또 가능하게 해주고 또 하나 더 추정한다면 여기 1번하고 여기 2번하고 또 하나 우리가 또 비슷한 말이지만 또 하나 또 덧보탠다면 아마 군중음악으로 흡수되면서 첨가된 게 아닐까? 왜냐하면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이 가사가 요 6년의 가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영원한 사랑을 강조하니까 신화와 임금사의 어떤 사랑 노래를 마무리로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같이 보실게요.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여러분 디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하시고요. 자, 지다 해석 어떻게 해라? 떨어지다로 해석하십니다. 구슬로 꿰인 목걸이가 있었어요. 그게 바위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떨어진다 한들 기닉단 끈이야 그칠이니까 끊어지겠습니까? 설이죠. 그러면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라는 대답을 이미 갖고 있는 거죠. 무슨 어조다 라고 얘기했어요? 영탄적 어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영탄적 어조 여러분 만드는 방식들 다양하게 있어요. 선생님 영상 찍어놨으니까 이거 확인하고 오십니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구슬로 만든 목걸이가 있었어. 근데 내가 그거를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실수로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바위에 탁 떨어진 거죠. 그러면 뭐는 깨져요? 구슬은 깨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는데 끈은 끊어지나요, 여러분? 끈은 여러분 이렇게 가위나 칼로 싹둑 잘라야 끊어지지. 이게 뭔가에 떨어졌다고 끈이 끊어지진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요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요. 대단히 우의적이고 간접적이에요. 이걸 아이고 선생님 지워야 돼. 여러분 다시 필기하셔요. 선지우기 해서 요 지웁시다. 지우고 다시 여러분 선생님 다시 정리할게요. 요 칸은 여기까지 긴 끊어지니까 여기까지는 칸이 너무 길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끊어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우의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했어. 다시 말하자면 구슬, 바위, 끈 이따 확인하겠지만 다 상징적인 시어들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놓고 요거를 직설적으로 하는 부분이 뒤에 두 구절입니다. 직설적이야. 요 앞에 있는 두 문장을 끊어냈다 그 얘기야. 직설적으로. 그러면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여신달 여러분 구조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대구야, 대구. 대구인데 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것을 요렇게 바꿔놨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바꿔놨냐면 지문은 여러분 고유어 천이란 뜻이죠. 천년을 곰은 강세접사.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를 한 번 더 반복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강조하기 위한 거니까. 천년을 외오 홀로 여신다 여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무슨 뜻이다? 살다 지내다 라고 해석하거나 지나가다로 해석하는 단어인데 맥락에 맞춰서 둘 중 하나 집어넣어라 했던 단어입니다. 지문해를 천년을 외오곰 외로이 홀로 여신달 그랬으니까 외로이 지낸들 홀로 살아간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1번으로 해석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믿을 신자죠? 믿을 신자여서 해석 어떻게 됐어?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자 여기 이렇게 대응 그래서 대구 문장이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끈이 끊어질 리 없는 것처럼 모두 끊어질 리가 없다. 믿음이 끊어질 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끈의 함축적인 의미가 뭐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네, 믿음이다라는 게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대구 문장에서는요, 같은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 의미관계가 같아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의미관계가 같은데 같은 위치에 있잖아. 끈이 딴, 그치리까, 신이 딴, 그치리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끈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딱 된다라는 얘기죠. 됐죠? 자,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이 끊어질 리 없듯이 천년을 홀로 살아간다 한들 님을 향한 내 믿음이 끊어질 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강한 님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강한 목소리가 드러나는 게 마지막 연에 나왔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함축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구슬은 깨지니까 깨지거나 변하기 쉬운 가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2021년을 수능을 대비하는 수특에 나왔던 함축적 의미가 돼요. 이제 끈이랑 비교했을 때 끈은 변하지 않는 가치고 그에 반해 구슬은 깨지니까 변하기 쉬운 가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님을 향한 화자의 사랑을 말합니다. 님을 향한 화자의 사랑이 뭐를 만나게 되느냐? 바위를 만나 깨져요. 시련이나 고난을 만나는 거죠. 여기 본문대로 한다면 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님과 내가 같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 그게 이제 사랑의 상태라면 님과 내가 헤어져 버린 거 강제로 헤어졌든 뭐 자이든 타이든 헤어지게 된 상황 자체는 시련이나 고난을 의미하게 되고 그걸 여기서는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서 깨지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시련을 만나 서로 떨어져 있게 된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렇게 된다 해도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나는 당신을 믿고 있겠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끈은 변하지 않는 가치다. 구슬과 끈은 여러분 대비 관계에 있는 시어들이구나. 구슬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깨지니까 마이너스. 끈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바위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님과 나의 사랑이 시련을 만나 그 사랑에 위기가 닥친다 해도 나는 님을 향한 믿음을 바꾸지 않고 있겠다. 변하지 않고 난 당신을 기다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지막 연까지 함께 보신 겁니다. 자, 대구, 서리, 반복 다 쓰인 거 확인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 6년은 서경별곡의 2연과 가사가 동일하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석과 어렵지 않아요. 2연부터 5연까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는 역설적인 발상, 유덕하시님을 여해아와지다에 사용된 반어, 구조가 같다라는 거, 1년 궁중음악으로 흡수되면서 이렇게 첨가된 걸로 보이는 송축의 노래가 있었고 6년 같은 경우는 영원한 믿음을 맹세하는 서경별곡의 이연과 동일한 가사가 있었다라는 거 선생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네, 정석가 2021년 데뷔하는 수능 특강에 실린 개념학습에 실려있는 첫 번째 고전시가였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